느낌이 쎄한 사람들이 있어요. 촉이 안 좋다. 본능이 알아내는 거거든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뭔가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 사람은 뭔가가 느낌이 쎄하다. 뭔가가 촉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일단 조심하는 것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선화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되는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잘 숨기고 포장을 잘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알아보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내다 보면 뭐 느낌이 쎄하다든지 이제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일단 처음부터 막 자신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거든요. 남녀 관계로 비유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굉장히 막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줄 것처럼 너무 잘해요. 상대방을 엄청 칭찬하고 막 상대방이 최고인 것처럼 하고 이상형인 것처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심리적으로 아주 가깝게 느끼게 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게 만들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나한테 의존한다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을 이용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옷을 입어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구누구는 절대 만나지 마라. 대인관계도 다 조정을 하고요. 다 자기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고 따라서 너는 나한테 반드시 의존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낌새가 보이면 사실 열심히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는 상대방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고 그거를 존중해주고 그런 게 건강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또 조종, 매니플레이션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해서 나한테 맞춰주고 상대방의 어떤 점을 자기가 이용하고 악용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남을 다 수단처럼 여기거든요. 나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다 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좌지우지한다. 이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사실은 도망쳐야 됩니다.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소시오패스는 정신과에서 의학적으로 명명한 것으로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소시오패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는 사회 속에서 더 많이 좀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막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 연쇄 살인마 이런 쪽이 좀 더 많다고 하면 소시오패스는 명명백백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은근히 교묘히 합법과 불법의 그 교묘한 선을 줄타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느낌이 쎄한 사람들이 있어요. 느낌이 쎄하다 또는 촉이 안 좋다. 이게 사실은 이 본능이 알아내는 거거든요. 본능은 우리 개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뭔가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내면서 저 사람은 뭔가가 느낌이 쎄하다. 별로 이렇게 뭔가가 촉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일단 조심하는 것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좋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B라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만나고 나서는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되게 못난 사람 같고 그 만남을 다시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B인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멀리하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 회사
동료나 상사나 사장이나 이런 경우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가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가족이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이들 되게 고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시오패스인 사람들이 되게 막 못하기만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떠날 거잖아요.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시오패스들은 잘해줄 땐 또 엄청 잘해줘요. 종이 한 장 못 들게 합니다. 뭐 그렇게요? 종이 한 장 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막 공주님처럼 왕처럼 떠받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는 또 굉장히 상대방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해볼게요. 정말 희생하고 정말 잘해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은 예를 들어 자녀다. 양가 감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나한테 희생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데 내가 너무 불효하는 건가? 내가 이 정도는 들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사실 제일 1원칙은요. 누구한테 되게 잘해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나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나쁘게 안 하는 게 제일 1원칙.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하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거에도 1원칙이 뭐냐면 환자를 잘 치료해주라가 아니고 환자한테 해를 가하지 마라가 1원칙이에요. 잘 치료하는 거, 누구한테 잘 해주는 거가 1등이 아니고요. 1등은 해를 주지 않는 거. 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잘해줬다가 또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때리고 부수고 또 그게 미안하다고 또 싹싹 빌면서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구 관계다 또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관계고 끊을 수 있는 관계다. 그러면 무조건 끊는 게 1순위입니다. 무조건. 잠수하든 연락을 끊든 무조건 1순위가 그런 거고요. 만약에 그럴 수 없는 관계다. 가족 관계라든지 직장 상사, 사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관계를 멀리 하고 정말 필수적일 때만 어쩔 수 없을 때만 만남을 갖는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할 때도 절대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뭐 상대방한테 화를 내거나 막 눈물을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서 뭐 읍소를 하거나 이러면은 절대 안 되고 아주 드라이하게 사실관계, 팩트 전달에만 최대한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막 뭐 부수고 때리고 한다.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계속 가정에서 나한테 예를 들어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 이번 명절에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가는 게 1순위고요. 부모 자녀 연을 끊는 게 1순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혈연을 끊냐 하시는데 그거는 끊는 게 맞습니다. 학대하고 폭력하고 또 정서적으로 매니플레이션하고 이런 관계는 그냥 끊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어. 내가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러면 거기에서 이미 예상되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거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녹음기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바로 녹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명백히 어떤 위법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대방이 아무리 상사여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관계 중 유독 가족 관계가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까워야지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가까워야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멀면 영향을 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잖아요. 진료를 하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거에 8, 90%는 가족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8, 90%가 그런 대인관계로 힘든 거지 사실은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뭐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동료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공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공허하냐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 속 얘기, 내 어떤 솔직한 마음을 잘 나누지 못하고 그럴 땐 되게 공허하죠. 우리가 되게 겉도는 얘기 또는 상대방한테만 맞춰주는 이야기, 내 관심사도 아닌데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다 또는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준다. 이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고 오다 보면 되게 공허하죠. 되게 껍데기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 관심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얘를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상대방은 해외여행 어디를 가는 게 좋겠냐 라든가 명품 가방은 뭐를 사는 게 좋겠냐 이런 얘기만 하면 일단 맞춰는 주는데 나는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1시간, 2시간 떠들다가 와도 굉장히 내가 그 시간에 뭐 했지? 되게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공허하고 이럴 수 있겠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심리적인 거라고 감정적인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울증은 영어로 depressive disorder거든요. disorder는 질병이란 뜻이에요. 다운되는 질병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내 마음과 심리와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에 걸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에 걸린 거냐면 우리 뇌에 도파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종의 호르몬 같은 게 있는데 호르몬이 많이 병든 겁니다. 그 상태가 된 게 우울증이거든요. 뇌 호르몬에 문제가 된 상태가 된 게 우울증입니다. 누구는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우울증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고 누구는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도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비유하자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막 밖에서 똑같이 춥고 오들오들 떨고 그래도 누구는 절대 감기 안 걸리고 누구는 조금만 끄떡해도 감기 걸리고 이게 바로 감기에 대한 면역력 차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온몸의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신체 기능들이 다 떨어져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암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분이 있고 누구는 이 혈압 이런 쪽에 기능이 뚝 떨어져서 뇌출혈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뇌의 호르몬이 뚝 떨어져서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 타고나는 거예요. 체질. 이 호르몬이 좀 약한 체질이 있고 강한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호르몬이 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한 감정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는 질병일 때 가는 거거든요. 치료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다랑 우울한 감정이 든다라는 건 서로 다른 말이거든요.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거는 여러 가지 좀 같이 동반되는 증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한 감정만 있으면은 그거는 질병이라고 하기 어렵고 잠을 잘 못 잔다라든지 입맛이 뚝 떨어졌다라든지 또는 막 심장이 두근대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세가 있다든지 또는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있다든지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동반됐을 때는 단순한 우울한 감정이 생긴 게 아니고 뇌 호르몬이 엄청 결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뇌 호르몬이 결핍이 돼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울증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뇌 호르몬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들 오해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생겼다. 이거 정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 생기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고 뇌 호르몬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뇌 호르몬이 안 떨어지면 우울증은 생기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르몬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려주면 생겼던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뇌 호르몬을 올려주는 게 바로 우울증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파민,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우울한 거 사라지고 의욕 생기고 기운이 나고 잠 잘 자고 입맛 좋아지고 불안 초조한 거 없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막 자책하고
후회하고 부정적 생각 드는 거 사라지고 그다음에 살고 싶지 않은 생각 드는 거 싹 사라지고 요게 그런 도파민, 세로토닌 올리는 약의 효과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첫 번째 얘기가 의존성, 중독성, 내성 생기지 않나요? 그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은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먹고 약 끊으면 약 없이 완치돼서 잘 지내시거든요. 대부분은 재발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내십니다. 따라서 뭐 우울증 약에 대해서 뭐 의존성, 중독성, 습관성, 내성 이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부작용 있지 않나요? 되게 이거를 많이 좀 무서워하세요. 저도 여러 영상에서 제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가 우울증 약 먹고 나서 완전히 완치됐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이제 저도 실제로 우울증 약을 먹고 완치가 돼본 사람으로서 일단 우울증 약은 수십 종류가 있고 그 약 중에 나한테 맞는 약이 따로 있어요. 수십 종류 중에 1번 약, 2번 약이 안 맞았다고 해서 이게 30번 약, 40번 약도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약, 즉 효과도 아주 좋고 부작용은 없고 이런 약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런 약을 잘 찾으면 부작용 없이 정말 잘 맞는 약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단순한 우울감, 우울한 감정 정도면 여행을 간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면 그게 환기가 돼요.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거든요. 단순한 우울한 감정 정도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호르몬에 결핍이 됐을 정도의 질병 상태면 절대 이런 걸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막 받다가 심근경색 오면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고 좋은 책을 읽고 한다고 해서 심근경색이 치료되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심근경색 자체를 치료해야지 좋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냥 단순히 우울하고 힘들고 정도면 여행 가고 이러면서도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상태면 반드시 호르몬 치료, 뇌 호르몬 치료를 해줘야지 우울증은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문가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우울증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일단은 헷갈릴 때는 전문가의 진료를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 상태가 맞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는 그냥 가벼운 우울한 감정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자면 전문적인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가 되는 거고 후자면 스트레스를 좀 푸는 거 예를 들어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베이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만 풀어줘도 감정은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